자, 전단 철근 종류에 따른 전단 강도를 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전단 철근에 따른 전단 강도를 산정해야 돼? VU는 VC 플러스 VS였잖아. VC는 아까 뭐 이런저런 경험 공식을 얻어내는데 뭐 문제도 있었고 그 시험체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많았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6분의 1 람다 루트 FCK 어쩌고 수급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VC, 전단 철근에 의해서 제공되는 건데, 전단 철근은 경사 스터럽도 있을 수가 있었고 수직 스터럽도 있을 수가 있었고 인장 철근을 절곡해서 일직년 철근을 굽어서 쓸 수도 있었지.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이 전단 철근, 그런 다양한 종류의 전단 철근이 얼마만큼의 전단 강도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거를 내가 알아야 EA 플러스 VC를 해야 VU보다 크게 만들 거 아니야. 나의 전단 설계는 그 개념으로 가는 거지. 나의 전단 설계는 하중에 의해서 VU가 이만큼 작용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VC가 이만큼 견뎌주니까요. 그 차이만큼 VU-VC만큼 내가 전단 철근을 배분을 해서 VC 플러스 VS가 VU보다 크거나 작게 하면 전단에 대해서 안전한 설계가 되잖아. 궁극적으로 전단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VS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규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직 스터럽이 일반적이다라고는 했지만 경사 스터럽도 배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경사 스터럽을 배분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 각도가 90도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수직으로 바뀌잖아. 그치? 얼마나 편해. 사인 90도, 코사인 90도 계산하기도 편하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봅니다. 여기에 유효 깊이 D 여러분 잘 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타로 전단에 의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까 유감스럽게 세타를 45도로 가정했기 때문에 2분의 D보다 전단 철근의 간격이 작아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우리는 그냥 임의의 값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자고. 얘 세타 스터럽 알파의 각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임의의 경사각을 갖는 거잖아. 수직 스터럽은 알파가 얼마일 때요? 90도일 때잖아. 그러니까 수직 스터럽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나중에 세타는 45도로 바꿔도 되고 알파는 90도로 바꾸면 그냥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경사 스터럽의 간격을 통상 우리가 스페이싱 S를 쓰니까 S라고 하고 경사 균열, 이렇게 전단에 의한 균열 세타, 경사 철근의 배분 각도 알파 D. 요 철근 하나에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전단 강도, 인장력, 그 힘은 단면적 곱하기 응력 아니야, 그치? AV, FV가 되고 얘도 연성적으로 나중에 항복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얘도 FVY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요렇게 세타만큼 경사균열이 가고 알파의 각도로 경사철근이 배근됐을 때 요쪽 길이의 투영의 길이는 얘는 D 코탄젠트 알파 플러스 D 코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맞아요? 어려워 이거? 교수님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안 물어도 되지는 않대. 여러분 문제 없죠? 요 길이는 얘 더하기 얘잖아. 그러니까 D 코탄젠트 세타 플러스 D 코탄젠트 알파가 나오고 이 길이를 스터럽의 간격 S로 나누면 요 균열에 걸쳐있는 스터럽의 개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균열에 걸쳐있는 전단 철근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단 강도는 한 개에 작용하고 있는 전단 강도 AV,
FV에다가 몇 개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경사균열에 걸쳐있는 경사스트럽의 개수는 N은 S분의 D 코탄 세타 D 코탄 알파가 되고,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무 개수잖아. 그치? 여기 궁금한 학생 없어? 교수님 개수 맞아요? 그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할 거야. 개수 맞지? 그래서 전단철근에 나오는 전단철근이 지금 이렇게 전단철근이 배근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단력이 올라가니까 얘의 수직 성분은 얘의 사인 알파잖아. 그치? 그래서 전단철근의 수직 방향 군력인 복부철근의 강도 VSN은 몇 개? N개의 AVFI 사인 알파 수직 방향 군력이 돼서 이 N은 여기에서 오게 되고 우리는 요 관계식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교재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나오는 거 하이라이트 한 거 옆에 이렇게 체크 하면서 가봐. 그래서 보게 되면 만약 AV가 스타럽 한 개의 단면적이고 FV가 그 응력이라면 이 스타럽의 인장력의 수직 분력은 AV, FV, 사인 알파가 되고 체크, 그지? 그림과 같이 경사균열에 있는 스타럽의 총 개수 N은 밑에 있는 Q형의 길이 D 코탄 세타 플러스 코탄 알파 그 다음에 그것을 스타럽의 간격 S로 나눈 게 그 균열에 걸쳐있는 스타럽의 개수잖아. 그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체크.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그지? 그럼 끝난 거야. 그러므로 균열에 걸쳐있는 모든 N개의 스타럽의 수직 방향 분력인 복부철근의 전단 강도 VSN은 N개의 경사균열 철근의 수직 방향 성분은 S분의 AV, FVD 요렇게 7.18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기 체크. 연필로 이렇게 체크하고 가. 여기까지. 이 식이 뭐 굉장히 어려운 공식이 아니잖아. 그치? 하나의 전단 철근에 걸려있는 인장력이 몇 개가 걸려있느냐? 걔의 수직 성분이잖아. 하나에 걸려있는 인장력의 수직 방향의 분력이 몇 개의 철근이 균열을 따라서 가느냐? 몇 개는 어떻게 했어? 아까 그 투영 길이를 갖다가 전단 철근의 간격으로 나눈 거였잖아.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제부터 꽃놀이패만 남았지 뭐.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공식으로 유도를 한 거잖아. 세타가 45가 아니라 세타로 했고 각을,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가 수직 스트럽이지만 우리는 임의의 각 알파만큼의 경사 스트럽으로 계산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봐봐. 어떻게? 경사균열, 즉 세타가 이제 보의 중심 주가 45도 각도로 일어난다라고 해서 세타를 45도로 잡고 전단 철근이 항복했을 거다라고 해서 FV를 FY로 잡고 요거를 발생시키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코탄젠트 세타 45도로 들어가고 FV를 FI로 바꾸면 얘는 요식이 됩니다. 식 7.19식 맞아요? 저렇게 간단해진 애를 경사균열, 경사스터럽 수직 스터럽으로 바꾸면 알파가 얼마나 나가면 돼? 그래서 알파를 90도로 바꿔봐. 이 식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가 수직 스터럽일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갖고 나오면 교수님 저거 공식인데 공식은 안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곤란해. 이게 공식이야? 뭐야? VSN 즉 어떤 균열에 걸쳐있는 전단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전단 강도는 몇 개의 철근이 걸쳐 있느냐, 그치? 그리고 한 개의 철근의 인장력이 얼마냐의 문제잖아. 한 개의 철근에 걸려있는 인장력은 AV, FI고 개수는 45도로 가정했으니까 D를 간격 S로 나눈 거잖아. 즉 이 식은 어떻게 굳이 써야 돼? 여러분들 S분의 D는 뭐야? 개수 N이잖아.
n 곱하기 하나에 걸리는 인장력.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 아닌 거지. 하나에 걸리는 인장력 AVFI를 몇 개가 걸치고 있느냐, S분의 B가 개수가 되니까 이거는 아직 너무나 쉽게 이제 나오고 계속 우리가 이용할 거니까 공식처럼 보이지만 저것은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면 공식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공식은 잊어버려줘야 제맛이지. 근데 저거는 공식이 아닌 거잖아. 전단 강도는 한 개의 전단 철근이 저항하는 인장력 곱하기 몇 개가 걸리느냐에 그 n 곱하기 하나에 걸리는 인장력이 문제지. 공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S분의 AB, B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생각 밖으로 되게 쉬웠죠. 그 다음에 경사,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지금 같은 스트럽을 쓰는 게 아니라 인장 철근을 이렇게 꺾어서 쓸 수도 있지. 꺾어서 쓰면 어떻게 돼? 꺾어서 쓰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에 수직 성분을 또 구할 수가 있잖아. 똑같이 AFI, sin 알파 이 중에서 4분의 3 정도만 효과적인 전단 철근을 찾으면 되는 거죠. 정말로 오래전입니다. 195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후반에 미국의 오하이오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 물류 저장하는 그런 건물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지나가는 큰 이제 걷어가 있고 그 걷어 사이에 이제 이런 빔이 지나가고요. 이 걷어는 리지드하게 컬럼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티피컬한 리지드한 프레임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보에서 이렇게 균열이 폭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죠? 미국의 이 당시에 그때의 미국에 있는 콘크리트의 주류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리노이 대학교라든지 그다음 퍼듀라든지 코넬이라든지 위스콘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수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다 뭉쳐가지고 설계 코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오늘날 같은 이렇게 인터넷 소통이 안 될 때니까 사람들은 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두고 다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소위 그 당시에 콘크리트의 거물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아무 하중도 올라간 게 없잖아. 보다시피 앞으로도 올라갈 일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자중만 작용했는데 이렇게 티피컬한 전단에 의한 파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모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설계 코드에 나와 있는 대로 설계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야? 그 설계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놀란 거지. 사람들이 야, 나 일로 와봐. 큰일 났어, 야. 다행히 인명 그런 건 없겠지. 그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하나도 작용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형적인 전단 균열이 팍팍 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뭘 잘못했지? 뭘 고려를 안 한 거지? 우리 설계 스펙을 만들 때? 그러면서 당연히 회합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때 지나가는 요 걷어의 깊이가 914mm였어요. 전단력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전단력 이 부분도 전단 철근은 이 부분에 넣지도 않았고 아까 얘기했던 VC만으로 다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치? 그런데 이 짝이 딱 나고 보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면 이걸 사건이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하나의 이벤트지 뭐. 이거 깨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단순한 일이었는데 이분들은 모여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첫째,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휠 모멘트를 받을 때 아랫부분에 인장 철근이 있었잖아. 근데 휠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가 8분의 WL 제곱이고 가면서 이렇게 포물선 형식들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철근이 6개가 필요했다면 사실은 가면서 5개, 4개, 3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철근을 달랑달랑 자를 수도 있잖아. 이게 자른 거야. 필요한 철근 더 이상 없으니까 막 개수 자른 게 보이잖아. 그치? 이거 뭐 하나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 이 이후에
인장철근이라도 전단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 철근을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착 부착에 대한 하나의 제한 조건이 제시가 되고요. 두 번째, 이 사이즈가 90cm보다도 더 크다란 사이즈의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의 경우에 비해서 슈어가 많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얘도 슈링키지에 의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리지드하게 간결이 돼 있잖아. 슈링키지가 제어되니까 축방형이 작용했잖아. 인장력이. 그랬을 때 원래 갖고 있었던 자기의 전단 능력이 또 떨어진 거야. 자기 자중도 못 견디게. 그래서 안 되겠다. 최소한의 전단 철근을 얼마 이상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 이것이 조일이 있고 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첫째, 인장구역에서 인장철근 덜렁덜렁 자르지 마. 두 번째, 사이즈가 커진 거에 대해서는 또 축방향력이 작용했을 때 슈어가 감소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 최소 전단철근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합의를 도출하게 되고, 1960년 코드에서부터 지금 19년 코드까지 80년간 이 세 개를 코드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